친구들 안녕? 저녁 잘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전 그냥 누룽지 남은 거랑 약간 전에 남겨놨던 거 먹었어요. 늦게 먹었어.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또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친구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루가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하다가 보면 금방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그래도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죠. 음, 제가 이 일을 뭐 시작하고 이런 것도 진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아프고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슬픈 생각까지도 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 뭐 슬픈 일을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면 그게 다음 생에 업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우리의 육신이나 이런 거는 그냥 죽는다고 해도 정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살하거나 그러면 그런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음 생의 업으로도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남겨진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막 슬픈 선택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진짜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주변에 그런 슬픈 일을 많이 겪으면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뭐 위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 뭐 전문가랑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해도 친구들 자체가 진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냥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명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명품도 몇 개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이런 고유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진짜 희귀템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너무 슬퍼할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또 그런 슬픔들이 또 다 연결이 돼서 뭐 뭐 가정, 짧게는 가정, 사회, 국가 이렇게 또 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슬픔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다 손안의 세상이라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고 컴퓨터로 다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세상과 바로 맞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더 쉽게 쉽게 또 전달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핸드폰으로 만나다가 진짜 그렇게 인연들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그냥 나 한 사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들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친구들 자체로도 진짜 고귀한 사람이고, 또 내가 뭐 슬픈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기억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이렇게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뭐 장문으로 긴 글을 쓰거나 그런다는 게 진짜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한자 한자를 꾹꾹 담아서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눈물 날 것 같아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절하게 쓰는 그런 사연들에 대해서 읽을 때 되게 막 마음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슬픈 사연들에 대해서도 쓸 때가 있고, 아니면 요즘엔 그래도 진짜 많이 뭐 슬픈 생각들을 했는데 많이 행복해진다 그런 글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그런 마음들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내가 한 마음을 돌린다는 자체가 내 마음 안에서 이런 감동이 일어나야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뭐 누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각하고 그런 자각들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쁜 마음들,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는 것들 보면서 참 예쁜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 참 이렇게 고운 마음이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그러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마음으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은 뭔가 위로받는 글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이렇게 표현하거나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가까우면 생각보다 또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너무 이제 생각하는 거나 이런 마인드 자체도 너무 다르니까 뭐 저는 또 예민하고 좀 생각이나 이런 속도가 좀 빠른 편인가 봐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차원에 있으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맞지 않다고 느끼고, 또 그냥 안 맞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더 안 맞다고 느끼거나 상처가 된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제가 밀어내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스스로의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이나 그런 것들도 좀 채워지지 않고 그런 부족한 상태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힘들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였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스스로 치유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 내가 누군가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아무튼 아까 그 긴 글에 대해서 읽었는데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어리고 예쁜 친구 같은데 참 그렇게 꾹꾹 눌러 쓴 정성이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또 가족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마음으로 와닿아서 울컥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꾹꾹 눌러 쓴 진심 그런 마음들이 너무 소중하고 예쁘니까 그런 마음 늘 간직하고 그러면서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의 삶에 늘 행복과 평화로움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뭐 힘든 시간들을 다 겪어왔고 또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는 순간이 참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힘들거나 그런 순간순간들은 오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 때 아,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정체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여기에서 그냥 내가 도움닫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도움닫기를 크게 해서 멀리 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끝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다 보면 또 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있던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길들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걷는 길이 또 길을 만들고 또 생각과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또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면 뭐 우리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주변에 봐도. 그러니까 그런 뭐 우리의 귀한 그런 가치들이 뭐 창의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데 자꾸 이거를 부정적인 기운으로 쓰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진 에너지가 다른 데로 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다. 더 좋은 쪽으로 쓰려고 하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른들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그 사랑을 고스란히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어른으로서 누군가를 좀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에서도 진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이런 부분도 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뭐 어른이라고 해서 꼭 어른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런 판단이 흐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라고 해도 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반드시 있다. 어쩌면 오히려 뭐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해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더 잘할 수도 있다. 우리 어른들은 또 그 뭐 안 좋은 과정들을 더 많이 겪거나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가려워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말이라도 한마디 한마디는 다 소중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들을 잘 바라봐 주려고 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뭐 진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진 정서나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그런 뭐 국적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 그런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 여행을 했을 때 언어를 몰라도 뭐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지시적인 언어 이런 뭐 눈빛, 표정, 웃음 이런 것들로도 많이 손짓, 몸짓 이런 것들로도 우리의 생각과 그런 언어들이 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마음이 진짜 내면으로부터 그런 따뜻하고 사랑스러움들이 가득 차 있어야 이런 뭐 외부적인 것들로도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고 그러는 거는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할 때라도 좀 더 예쁜 단어를 쓰고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런 예쁜 단어를 쓰고 그럴수록 또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잖아요. 뇌에서도. 그러면 또 그런 연상 작용들이나 그런 자체들도 그렇게 좀 더 예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창조적인 것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예쁜 마음 가진 친구들은 항상 많이 웃는 일이 많이 있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서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다 이런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글은 진짜 가슴 뿌듯해지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사랑스러움이 마음 안에 있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어서 그랬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짠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아 눈물 날 것 같아. 아무튼 그리고 책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이와 비슷하게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다. 나 같은 의학도가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교과서에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혹은 저것이 있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우슈비츠에서 도착한 첫날 밤에 우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침상에서 잠을 잤다. 각 층에 무려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닥 위에서 함께 잤다.
9명에게 배당된 담요는 단 2장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었고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비비면서 잠을 자야 했다. 날이 혹독하게 추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했다. 신발을 잠자리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흙이 떡고물처럼 묻은 신발을 몰래 갖고 들어와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자기도 했다. 그렇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잠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잠은 비록 몇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잊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당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 수용소에서 우리는 이를 닦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두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잇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다. 셔츠 한 벌을 가지고 반년 동안 형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입었다. 수도관이 얼어붙어 세수는 고사하고 손 하나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흙일을 하다가 어쩌다 찰과상을 입어도 동상에 걸린 경우만 제외하면 상처가 곱는 법이 없었다. 밖에서 생활할 때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사람이 있었다.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잠이 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는 그런 사람이 동료 몸 위에 엎어져서 귀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주 깊이 잠을 잤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간을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한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의학적 관찰은 아직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전되진 못했다. 우리 중에서 이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심리적 반응의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보류하게 만든다. 수용소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에게도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겪는 고통이 자살을 생각하게 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수용소에 도착한 날 밤에 앞으로 절대로 철조망에 몸을 던지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철조망에 몸을 던진다는 말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댄다는 뜻으로 당시 수용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자살 방법을 이야기하는 관용어구로 쓰였다. 우리에게는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용소에서 자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계산을 하고 모든 기회를 감안해 보아도 보통 수감자들이 살아나갈 가능성이 아주 희박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자기가 수많은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 살아남는 극소수의 사람 중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가스실조차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보류하게 만들었다. 죽음의 선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언젠가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충격으로 크게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도 나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다.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몇 주 먼저 이곳에 들어온 동료 한 사람이 몰래 막사로 숨어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려고 몇 가지 말을 해주었다. 몸이 너무 말라 있어서 우리는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저돌적인 말투로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다. 겁내지 말게, 선별을 두려워하지도 말게, M은 의사에게는 약하다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만은 자네들에게 당부하겠네. 그는 말을 이었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하더라도 말일세.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 자네들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겼다고 해보자. 나치 대원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면 당장 그 사람을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날 틀림없이 가스실로 보낼 거야. 자네들은 회교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불쌍하고 비실비실거리고 병들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고된 육체노동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회교도라고 한다네. 조만간에, 아니 대개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회교도들은 가스실로 보내지지. 그러니까 늘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 그러면 더 이상 가스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기 있는 자네들, 이곳에 온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마 자네만은 예외일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말했다. 자네들 가운데 다음번 선별을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저 사람뿐이야. 그러니 모두 안심들 하게.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누구라도 당시 나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나와 똑같이 웃었을 것이다. 혐오감. 레싱이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이를 이성이 없게 만드는 일도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것이다. 심지어 나와 같은 정신과 의사들도 비정상적인 상황, 예를 들자면 정신병원에 소용돌이 상태라거나 평소보다 비교적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수용소에 들어오게 된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역시 그들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반응들은 며칠이 지나면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상대적인 무감각의 단계로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감정과도 별도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을 약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무엇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집과 가족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다. 이 그리움은 너무나 간절해서 그리워하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말 정도가 된다. 그런 다음에는 혐오감이 찾아온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 심지어 그저 생긴 모양에서도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에게는 줄무늬 수의가 입혀졌다. 허수아비에게나 입혀야 어울릴 것 같은 넝마 같은 옷이다. 수용소 막사와 막사 사이에는 오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오물을 치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오물을 묻혀야 했다. 수용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시궁창 오물을 치우는 일에 배정되었다. 늘 있는 일이지만 땅이 울퉁불퉁한 들판이기 때문에 오물을 버리러 가는 동안 똥물이 얼굴에 튀기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인다거나
얼굴에 묻은 똥물을 닦아내려고 하면 카푸가 가차없이 주먹질을 해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을게요. 말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다. 말의 놀라운 힘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 내 생각은 곧 나의 말이라는 뜻이다.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출세해요? 말도 안 됩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데 부자가 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도 저는 못해요. 이걸 살 돈이 없어요. 시도해 봤는데 별 소용이 없던데요. 모두 꿀같이 달콤한 표현은 아니다. 건설적이지도 않고 나를 일으키거나 영감을 주지도 않는다. 내가 뱉은 말은 곧 현실이 되므로 뼈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은 해야 한다. 말이 내 기분을 좋고 신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뼈는 지지와 대칭의 상징이다. 나의 말은 나를 지탱해주고 강하게 만든다. 다음 구절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나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축복하며 번영하게 합니다. 영감을 주고 힘을 불어 넣습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지니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언제나 귀에는 달콤하고 육체에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로 부를 표현하라. 피니어스 파크허스트 킴비 박사에 따르면 수백 년 전 원시인은 자신의 희망과 열망, 갈망, 호불호, 공포를 표현하고 교감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었다. 처음에는 툴툴거리고 끙끙대는 걸로 표현했지만 소리는 결국 어원을 형성했다. 인류가 정신적인 발달을 거듭하면서 어원은 어휘로 발전해 나갔다.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인쇄기, 타자기 등 지식을 글로 전할 수 있는 수많은 현대적 발명품이 등장했다. 이탈리아의 굴리엘모 마르코니는 자신의 말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어 했다. 친척들은 마르코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정신병원에 잠시 수용시키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는 굴하지 않고 무선 전신을 발명해 소통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고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다. 전화기를 들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말의 경의를 느껴보라. 말로써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드높이고 번영하게 하며 영감을 줄 수 있다. 말의 힘은 핵무기나 원자폭탄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바로 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원자력을 이용해 저 바다 건너의 도시나 국가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 한 번은 사업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부와 축복을 얻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떠오르는 느낌을 말에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은 말의 영혼이 되었고 말에 창조적 실체를 부여했습니다. 이 남성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일을 해냈다. 부는 올바른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 남성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일을 해냈다. 부는 올바른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한동안 중개인 역시 잠재의식을 제어하는 비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학원으로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려 부 축복을 받았다. 생명과 사랑, 선한 의지,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리라는 태도를 취했다. 나아가라 폭포가 장대한 이유는 막힘없이 부를 쏟아내기 때문이다. 이 부동산 중개인은 크게 이름을 떨치고 성공했다. 살아있는 말이 기적을 일으키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관념은 말의 본질과 특성에 따라 살이 된다. 말이란 나의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내가 둘러싸인 환경, 관계, 세상사에서 비슷한 이미지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은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다. 내 동료인 올리브 게이지 박사는 단어의 힘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법을 설파한다. 게이지 박사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원하는 내용을 마음에 단단하게 고정해 현실에 나타내는 것이다.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돈이 더 많았으면 할 때 게이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매일매일 확언하라고 조언한다. 나는 지금 부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게이지 박사를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운 결과를 낳았다. 많은 이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켰음은 물론이다. 말의 힘으로 사람을 매료하고 끌어당겨라. 무엇이 모자라거나 한계가 있거나 불화가 있다고 또는 시기가 나쁘다는 말을 삼가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면서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쌓아 올려라. 부야 나오너라, 건강아 나오너라, 성공아 나오너라 라고 담대하게 확언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던 남성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돈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괜찮을 텐데요. 그는 계속해서 아쉬워했다. 나는 그에게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진담과 농담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긍정어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긍정어 대신 부정어를 사용하면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니까. 잠재의식은 내가 말한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는 손을 계속해서 덜덜 떨었고 회의와 불안을 나타내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재정 상태는 회전목마처럼 돌고 돌아 제자리 걸음을 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말의 힘을 사용한 부확언을 자주 되뇌이자 말이 살이 되었다는 문장이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부 흐름을 바꾸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없애고 손에 돈을 쥐었다. 고객을 끌어당기는 말. 나의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말의 힘을 직접 체험했다. 말은 정말 훌륭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참가자들에게 마음에 와 닿는 몇몇 단어를 선택해 매일 2번 최소 10분 이상 소리내어 말할 것을 권했다. 그중 많은 이가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크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실현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종종 글로 적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점차 전달했다. 그중 보험을 판매하던 한 남성은 다음과 같이 대담하게 주장했다. 이제부터 자녀 교육과 노후 대비를 위해 투자할 돈이 있는 사람만을 고객으로 끌어들입니다. 계속해서 확언하다 보니 예전보다 보험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느닷없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확언의 힘이었다. 보험 판매원의 생활 규모는 커졌고 삶의 여러 방면에서 큰 걸음을 내딛었다. 말의 힘은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다. 말로써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도 있다. 병을 고치거나 병들게 할 수 있으며 부자로도 빈자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은 더더욱 중요하다. 언제나 모든 것을 축복하면 내 마음의 정원에는 엉겅퀴 대신 난초가 자랄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해요. 짖지 마세요. 사랑.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사랑과 애정을 좋아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보아야만 한다. 사랑을 받아보아야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몬테교는 인간의 모든 순수한 욕구 중 사랑하려는 욕구가 가장 기본적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인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라고 설명한다. 어떤 어린아이도 성숙하고 이타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랑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신의 나이에 맞는 특정한 방식으로 사랑할 것이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누군가가 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수용해주는 데 달려있다.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면 그 아이의 사랑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지 못할 때 아이의 자의식은 심각해진다. 아이는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자기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는 절대로 밖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유치한 특성들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적응의 결과들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깊은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성인에게는 세상 다른 사람들의 희미한 메아리만이 들릴 뿐이다. 그러나 애정에 대한 욕구는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는다. 애정에 대한 갈증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 이러한 공허감을 채우러 시도할 것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것만이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영적인 상처. 놀라운 아이가 상처받는 모든 방식들은 결국 나라는 자아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다. 모든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가 모두 건강하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으며 자신이 부모에게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아이가 귀하다는 것은 부모나 다른 중요한 양육자들의 시각이 그 아이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보호자들이 아이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안다.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면 어느 정도는 나라는 자아의 상실 같은 영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와 상호 의존적인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알코올은 음주에 열중하게 되고 또 상호 의존은 알코올에 동화되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 자녀들과 정서적으로 함께하지 못한다. 부모 모두가 여러 가지 다른 중독, 즉 일, 종교적인 활동, 통제, 완벽주의 등이나 식습관의 장애,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 등 어떤 만성적인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역시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러한 장애가 무엇이든 부모가 자신들의 정서적인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정신과 의사 카렌 호나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어쩌면 아이가 자신의 욕구와 잠재력을 펼치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건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결국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신경증 문제에 갇혀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거나 혹은 자신은 아이를 아주 특별하다고 상상하고 있다는 사실로 요약될 수 있겠다.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바람이 좌절되는 것은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이다. 역기능적인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다. 그들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다. 사실 역기능적인 가정의 아이들 대부분이 그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두었던 남성 조수아가 떠오른다. 그는 7세가 되었을 때 벌써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11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버림받았다.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 자신을 남자로서 사랑하고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같은 남자인 아버지와의 결속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수아는 한 번도 아버지와의 유대감을 가져보지 못했다. 아버지란 존재는 보호를 상징한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겁에 질려 있었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깊은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게다가 그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아들을 미워했다. 저녁을 먹는 식탁에서 어머니는 3번씩이나 아들의 성기의 크기를 가지고 모욕을 주었다. 그냥 보기에는 어머니가 그저 농담조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에게 오히려 창피를 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남성으로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부분이었다.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성기의 크기가 남자다움의 상징이 되고 있다. 여기 이 소녀는 누군가 자신의 남자다움을 확인해 주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는 오직 한 사람의 중요한 부모가 이를 저버린 것이다. 근친상간의 희생자였던 그 어머니는 남자에 대한 깊은 치욕과 복수를 그녀의 아들에게 대신 표출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들이 상처를 갖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또 그런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치유하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런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도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다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슬프면 진짜 엉엉 울어도 된다. 펑펑 울고 그래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울면 또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치유가 일어나니까 뭐 눈물 흘린 만큼 또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특별히 저 때문에 슬프지는 않거든요. 제 자신이 슬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저의 어떤 부분을 막 지키려고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춤추는 나비가 되고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짜 위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한 다음부터는 진짜 시선이 다른 사람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의 고마운 마음들을 느낄 때나 아니면 친구들의 슬픔을 느낄 때나 그럴 때 눈물이 나지 뭐 제 문제는 그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방향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냥 다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큰 바탕은 항상 우리가 사랑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가치관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사랑으로 가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뭔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늘 자기의 생각을 반조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할 때는 나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인지 꼭 생각을 해보고 또 뭐 우리가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견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도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가보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청유형으로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근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서로 권유하면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막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고 뭐 대안들을 찾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라는 시간들은 이미 흘러간 시간들인데 그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뭐 네가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뭐 따지고 있는 것도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에너지 낭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중요한 건 간단한 것 같아요.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의 현황이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을 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가면 나머지 뭐 군더더긴 감정의 찌꺼기나 그런 것들로 서로 분란을 일으키거나 싸우거나 원성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만 잘 산다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나만 잘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연결성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나도 그런 슬픔들을 같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나 뭐 인간관계 자체가 뭐 상하 관계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조직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상하 관계로 구분이 되지기도 하잖아요. 뭐 상사와 부하 이렇게라든지. 근데 그래도 뭐 아랫사람이 없는 윗사람은 없다. 그리고 윗사람도 또 아니 아랫사람도 또 윗사람이 없는 아랫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뭐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삶하고 바로 직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는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마음을 안아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또 제가 안아주는 이런 마음도 받고, 또 친구들 스스로도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포근하고 큰 인형 같은 거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도 심리적으로 그런 뭐라고 안정감 이런 느낌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형 껴안고 이렇게 잠깐 기대어 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잘 때 또 긍정적인 생각하고 좋은 감정 가지고 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때 편안하게 잘 자요. 이불 잘 덮고 모두 굿나잇. 안녕.